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아주 깊이 파고들 주제, 지금 국회에서 정말 뜨거운 논의가 오가고 있는 법안이죠. 네, 바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 개정법률안 의원 번호 1194입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변화를 담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그 국회의원 정보 시스템에 공개된 이 법률 개정안 그 원문을 바탕으로 좀 이야기를 풀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네네. 단순히 조문만 읽는 게 아니라 이 법안이 왜 나오게 됐는지 그 배경부터 시작해서요. 그 배경이 중요하죠. 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또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이 변화가 앞으로 우리 사회의 노동지형, 특히 그 노사관계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 수 있을지 그 함의까지 좀 꼼꼼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목표는 이전 복잡해 보이는 법안의 핵심을 청취자 여러분께서 명확하게 이해하시고 또 이게 자신과 우리 사회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 개정안이 나오게 된 이유, 그 출발점부터 짚어주시죠. 왜 지금 이 시점에 이런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걸까요? 네, 그 법안 제안 이유를 보면요. 그 핵심에는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3권이 있잖아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네, 노동 3권. 이게 현실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문제의식이 깔려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그 노동시장이 굉장히 급격하게 변하면서 이 문제가 더 심화되고 있다는 그런 진단이죠. 아, 노동시장의 변화라면 흔히 말하는 뭐 플랫폼 노동이나 특수고용직 같은 그런 새로운 고용 형태의 확산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플랫폼이나 아니면 대형 건설 현장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면요. 실제 노동 조건을 좌우하는 힘을 가진 뭐랄까 원청 대기업이나 플랫폼 회사. 네네, 실질적인 영향력을 가진 곳들. 그렇죠. 근데 이 회사들은 형식적인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좀 회피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아, 반면에 직접 계약을 맺은 중간 업체나 관리자는 사실 노동 조건을 개선해줄 실질적인 권한이나 뭐 돈이 부족한 경우가 많고요. 정확합니다. 결국 노동자 입장에서는 자기 근로 조건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교섭할 상대를 특정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노동 3권이 그냥 종이 위의 권리가 되는, 법안에서는 이걸 형해화된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주체는 뒤에 숨어버리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결국 누가 진짜 사장님인지 좀 애매해지는 상황이네요. 이런 문제 말고 또 다른 배경도 있을까요? 또 다른 중요한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게 현행법의 그 노동조합 가입 자격 문제입니다. 가입 자격이요? 네, 현재 법조항 중에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 이런 규정이 있거든요. 아, 네, 들어본 것 같아요. 이 조항 때문에 법적으로 근로자성이 좀 명확하지 않은 아까 말씀하신 특수고용직이나 플랫폼 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들거나 가입하는데 상당히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조항을 빌미로 노조 설립 신고를 반려해버리거나 아니면 기존 노조의 법적 지위를 부정하려는 그런 시도까지 벌어지면서 단결권 자체가 위협받는다, 이런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죠. 노동조합을 만들 그 기본적인 권리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노동쟁의의 대상 범위가 지나치게 좁다는 점, 이것도 개정의 주요 배경 중 하나입니다. 노동쟁의 대상 범위요? 네. 현행법상 노동쟁의는 임금, 근로시간, 복지 같은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딱 한정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갑자기 뭐 공장을 폐쇄한다거나 대규모 정리해고 아니면 사업부를 매각한다거나 이런 구조조정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노동자들 생계에 정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데. 바로 그 지점이 문제입니다. 현행법 체계 아래서는요, 그런 사안들이 경영상의 결단이다, 이렇게 분류가 돼서 노동쟁의의 대상이 되기가 어려워요. 아,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걸린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도 이걸 두고 합법적으로 단체 행동권을 행사하기가 매우 제한적인 거죠. 심지어 사용자가 명백하게 단체 협약을 위반했을 때조차도 쟁의 행위가 어려울 수 있고요. 이건 뭐 국제적인 기준이나 다른 주요 국가들의 입법 내하고 비교해도 그 범위가 상당히 좁다, 이런 평가를 계속 받아왔습니다.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어떤 협상이나 단체 행동에 나서기가 법적으로 어렵다는 건 정말 심각한 제약이네요. 마지막으로 가장 큰 논란거리 중 하나인 그 손해배상 문제도 있죠. 맞습니다. 이게 이른바 노란봉투법 논의의 핵심 쟁점이기도 했는데요. 네네. 쟁의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법원이 노조와 개별 조합원들에게 연대해서 전액을 배상해라 이렇게 판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걸 법률 용어로는 부진정 연대 책임이라고 부릅니다. 부진정 연대 책임. 말이 좀 어려운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죠? 아주 간단히 말하면요. 여러 명이 같이 책임을 져야 할 때 피해를 입은 쪽에서 그중 아무한테나 손해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는 원칙이에요. 전부요? 네. 예를 들어서 쟁유행위로 10억 원의 손해가 났고 거기에 100명이 참여했다면 회사는 이론적으로 단 한 명의 조합원에게 10억 원 전액을 청구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이 혼자 다 물어내라는 거죠. 와, 100명이 나눠서 1,000만 원씩 내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10억 원을 다 책임질 수도 있다니. 이건 뭐 개인에게는 정말 엄청난 부담이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이런 방식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니까 거액의 소송이 딱 제기되면 노조 재정은 그냥 파탄 나는 거고요. 조합원들은 평생 갚아도 모자랄 빚을 질 수도 있는 거죠. 아,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이게 결국 노조 활동 자체를 극도로 위축시키는 칠링 효과, 칠링 에펙트를 가져온다. 이런 비판이 아주 거셌습니다. 더욱이 쟁유행위의 발단이 된 게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나 단체협약 위반 같은 불법 행위였는데도 불구하고 손해 책임은 오롯이 노조와 근로자에게만 전가되는 그런 불합리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쟁유행위 손해 책임을 신원보증인에게까지 묻는 것은 좀 시대착오적이다. 이런 비판도 같이 제기되었던 거죠. 들어보니까 변화하는 노동 현실하고 기존 법 사이의 어떤 간극, 또 노조 활동에 대한 과도한 제약, 특히 손해배상 문제의 심각성, 이런 복합적인 문제들이 이 개정안의 필요성을 뒷받침하고 있군요. 네. 그럼 이 법안은 구체적으로 어떤 해결책들을 제시하고 있는 건가요? 네, 이제부터 개정안의 핵심 내용들을 하나씩 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크게 한 5가지 정도 주요 변화를 중심으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첫 번째 핵심 변화부터 설명해 주시죠. 첫 번째는 아까 문제 제기되었던 그 사용자 정의의 확대입니다. 현행법상 사용자 정의에 더해서요.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사용자로 본다. 이런 규정을 추가했습니다. 이게 안 2조 제2호 후단 신설 내용입니다. 아, 아까 말씀하신 그 원청 대기업이나 플랫폼 기업처럼 직접 고용계약은 안 맺었더라도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진짜 사장님에게도 법적인 사용자 책임을 묻겠다. 이런 의미로 해석되네요. 바로 그렇습니다. 그 계약 형식 뒤에 숨어서 책임을 좀 회피하던 주체들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낼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시도인 거죠. 이게 그 다면적 노무제공 관계에서의 노동 3권 보장을 위한 아주 핵심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라는 게 법정에서 실제로 입증하기가 상당히 좀 까다로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용자 측에서는 또 이 정의가 너무 포괄적이거나 모호하다. 그래서 경영상 예측 가능성을 해치고 소송 남발을 유발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제기할 수도 있겠는데요.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실제로 이 실질적 지배력의 구체적인 기준하고 입증 방법, 이게 향후 법원의 판례를 통해서 정립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인 건 맞습니다. 그렇겠죠. 아마 법원은 업무 지시 방식, 귀속 구조 이런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물론 경영계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불확실성 증가나 이중교섭 부담 이런 걸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서 향후 법 적용 과정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핵심 변화는 사용자 정의 확대였고요. 두 번째는 무엇인가요? 두 번째는 노동조합 가입 자격의 확대입니다. 현행법에서 논란이 됐던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조로 보지 않는다는 조항, 이게 현행 제2조 제4호 라목인데요. 이걸 아예 삭제했습니다. 아, 그 조항을 그냥 없애버린 거군요. 그럼 이게 삭제되면 아까 말씀하신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들도 법적인 제약 없이 자유롭게 노조를 설립하거나 기존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건가요? 네, 그렇죠. 법적인 걸림돌 하나가 사라지는 셈입니다. 물론 이분들이 노동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그건 또 별개의 쟁점으로 남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노조법상으로는 이들이 조합원으로 참여한다는 이유만으로
노조의 법적 지위를 부정할 수는 없게 되는 거죠. 음, 이건 뭐 변화하는 노동 현실을 반영해서 단결권의 범위를 넓히고 또 ILO 같은 국제노동기구가 계속 권고해온 기준에 좀 부합하려는 노력으로 해석됩니다. 노동권 보장의 외연을 확장하는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사용자 범위도 넓히고 노조 가입 문턱도 낮추고 법 적용 대상이 상당히 확대되는 느낌이 드네요. 세 번째 변화는 뭔가요? 세 번째는 노동쟁의 대상의 확대입니다. 기존에는 임금 근로시간 같은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 이것만 노동쟁의 대상으로 삼았었는데요. 여기에 두 가지 중요한 사항을 추가했습니다. 어떤 거죠? 바로 근로자의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사용자의 경영상 결정에 해당하는 사항, 그리고 또 하나는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으로 인한 사항,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럼 이제 정리해고나 사업 구조조정 같은 그런 경영상의 결정에 대해서도 노조가 합법적으로 쟁의 행위를 통해서 맞설 수 있게 된다, 이런 뜻인가요? 법문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물론 이게 경영권 침해 논란이라든지 해석상의 다툼 여지는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중요한 경영상 결정이나 또는 사용자가 명백하게 협약을 불이행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노조가 교섭을 요구하고 만약 결렬되면 쟁의행위에 나설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겁니다. 아하. 이건 헌법상의 단체 행동권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그런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 문제에 대한 노조의 대응 수단이 법적으로 좀 더 강화되는 거군요. 네 번째는 아까 그 심각성에 부각되었던 손해배상 문제에 대한 대대적인 수정이겠네요. 맞습니다. 네 번째 핵심 변화는 바로 그 손해배상 책임의 제한과 조정에 관한 내용인데요. 여러 조항이 신설되거나 개정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아마 가장 큰 변화이자 논란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담겼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우선 기존에도 있었던 적법한 단체 교섭 또는 쟁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면책 원칙, 이걸 재확인하면서요. 그 범위를 그 밖의 노동조합 활동까지 포괄하도록 좀 명확히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첫째는 방어적 쟁의 행위 면책 조항입니다. 방어적 쟁의 행위요? 네. 사용자의 시설 전거나 직장 폐쇄 같은 위법한 행위에 대항해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가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발생시킨 손해, 여기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사용자의 불법 행위에 대한 일종의 정당방위 같은 개념처럼 들리네요. 그런데 이 부득이하게라는 기준이 또 해석의 여지를 좀 남길 수 있겠는데요. 정확합니다. 그 부득이성의 판단 기준 역시 향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법원이 정립해 나가야 할 부분이고요. 방어 행위의 필요성이라든지 상당성 같은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될 겁니다. 그렇군요. 둘째는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때 배상 의무자별로 책임을 제한한다는 겁니다. 아까 설명드린 부진정 연대 책임 완칙을 배제하고요. 법원이 개별 노동조합원이나 노조 간부 등 각 배상 의무자에 대해서 규책 사유하고 기여도에 따라 책임 범위를 개별적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개별적으로요? 네, 이때 각자의 노조 내 지위, 역할, 쟁의, 행위, 참여, 경위나 정도, 가담 기간, 손해 발생 기여 정도, 심지어 경제적 상황까지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와, 이건 정말 획기적인 변화네요. 과거처럼 그냥 너네 중 누구든 전액 책임져 이런 방식이 아니라 각자의 역할과 책임만큼만 부담하도록 하는 거니까요. 개인 조합원들의 부담이 훨씬 줄어들 수 있겠어요? 네, 그렇죠. 개인 파산을 막고 노조 활동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셋째는 배상의 감면 청구권입니다. 이렇게 개별 책임 범위가 정해지더라도 배상 의무를 지게 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가 자신의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해서 법원의 배상액에 감면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아, 감면 청구요? 네. 법원 청구가 있으면 배상 의무자의 경제 상태나 손해 발생 경위, 부양가족 등을 고려해서 감면 여부와 정도를 결정해야 합니다. 개인의 좀 딱한 사정을 법원이 고려해서 배상액을 조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안전장치를 마련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넷째는 신원보증인의 책임 면제입니다. 쟁유행위 등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신원보증인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다섯째는 권리남용 금지 조항인데요. 사용자가 단순히 손해를 배상받으려는 목적을 넘어서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을 방해하거나 위태롭게 할 악의적인 목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권을 남용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이 조항들을 쭉 종합해보면 그 손해배상 소송을 통한 노조 탄압 논란을 좀 해소하고 책임을 합리적인 수준에서 묻겠다 이런 의지가 아주 강하게 보이네요. 하지만 또 일각에서는 이런 변화가 자칫 불법쟁이 행위에 대한 면죄부로 작용하거나 책임 의식을 약화시킬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제기하거든요. 법안 자체에 혹시 이런 부작용을 막을 장치는 없을까요? 물론 그러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근데 법안 자체는 적법한 활동에 대한 면책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또 부득이한 방어 행위, 개별적 책임 산정 등 요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악의적 목적의 손배 청구만을 금지하는 등 모든 쟁의 행위에 대한 무조건적인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죠.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부득이성, 악의성, 개별 책임 범위 이런 개념들을 법원이 실제 사건에서 어떻게 구체화하고 또 얼마나 엄격하게 적용할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이 기준이 너무 느슨하게 적용된다면 책임 원칙이 훼손될 수 있고 반대로 너무 엄격하게 적용되면 또 개정 취지가 퇴색될 수 있겠죠. 그렇죠. 결국은 사법부의 합리적인 해석과 적용이 관건이 될 것입니다. 네, 손해배상 관련 내용이 정말 복잡하면서도 중요하네요. 마지막 5번째 핵심 변화는 무엇인가요? 5번째는 사용자의 손해배상 책임 면제 규정 신설입니다. 사용자가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해 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겁니다. 아, 사용자가 이제 갈등을 좀 봉합하고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번 손해는 우리가 묻지 않겠다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거군요. 그렇습니다. 노사 간의 어떤 자율적인 합의를 통해서 분쟁을 종결하고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유연성을 부여한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특히 여기서 주목할 점은요. 이 책임 면제 규정은 부칙 제2조 단서에 따라서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해서 현재 소송 중이거나 이미 확정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도 사용자가 원한다면 소급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었다는 점입니다. 아, 과거의 오래된 갈등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하는 셈이네요. 그럼 이 법안이 만약 국회를 통과한다면 언제부터 시행되고 또 어떤 후속 조치들이 예정되어 있나요? 네, 법안 부칙 제1조에 따르면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6개월 후요. 네, 손해배상 관련 규정들은 기본적으로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손해부터 적용되는 게 원칙인데요. 방금 말씀드린 사용자 책임 면제 규정은 예외적으로 소급 적용이 가능하고요. 부칙 제2조. 네. 또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채택된 부대 의견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걸 통해서 정부, 즉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 법의 원활한 시행과 현장 안착을 위해서 필요한 후속 조치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단순히 법만 바꾸는 게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이게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부의 역할까지 명시한 거군요. 네, 법 개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어떤 행정적 노력을 강조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개정안의 배경과 5가지 핵심 변화, 그리고 시행 관련 내용까지 아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내용들이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정리해보면 사용자와 노동쟁의의 범위가 넓어지고 노조 가입 문턱이 낮아지고요. 특히 쟁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것, 이게 핵심이네요. 그렇습니다. 이 개정안이 만약 현실화된다면 우리 사회 노사관계에 정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잠재력이 있습니다. 당장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 같은 비전형 노동자들의 노조 조직률이 높아질 수 있고요. 또 이들의 교섭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그렇죠. 또 정리해고나 구조조정 같은 사안이 노사교섭의 주요 의제로 부상하면서 관련 분쟁 양상이 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손해배상 부당 완화, 이건 노조 활동 참여에 대한 심리적 장벽을 낮추고 보다 적극적인 권리 주장을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급변하는 노동 환경 속에서 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노사 간의 힘의 균형을 새롭게 모색하려는 시도다. 이렇게 종합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런 측면에서 해석할 여지가 충분합니다. 하지만 법 개정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겠죠. 물론이죠. 앞서 여러 차례 강조했듯이 새롭게 도입되거나 변경된 개념들, 예를 들면 실질적 지배력, 부득이한 방어 행위, 악의적 목적, 개별 책임 산정 기준 이런 것들을 둘러싼 해석과 적용 과정에서
또 다른 갈등이나 논란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파고들어 봤습니다. 복잡한 노동 현실을 반영해서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특히 논란이 많았던 손해배상 문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그런 입법 취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쟁점과 과제들도 함께 짚어봤고요.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해 볼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좀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러한 법률의 변화가 단순히 노사 관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을 넘어서서 장기적으로 한국의 기업 경영 방식이나 산업 구조, 그리고 국가 경제 전반에는 어떤 연쇄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정말 큰 질문이네요. 네, 그리고 또 갈등의 소지를 줄이고 새로운 법 환경에 좀 슬기롭게 적응하기 위해서 노사 양측은 물론이고 정부와 사회 전체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지 함께 고민해보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네, 오늘 저희의 분석이 이 중요한 법안을 둘러싼 다양한 논의를 이해하고 또 스스로 판단을 내리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함께 집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